안녕하십니까. 교과서 읽어주는 남자 김영선입니다. 오늘 중국사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라고 할 뻔했어요. 자, 수나라 당나라 얘기를 할 거고요. 먼저 수나라부터 얘기할 건데,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위진남북조 시대를 결국 통일했던 나라, 우리 그 복잡한 표가 좀 있었죠. 거기에 마지막에 끝에 이 위진남북조 시대를 방점 마지막을 찍어준 나라가 바로 수나라였습니다. 자, 수나라부터 얘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나라는요, 이 약간 선비족 계열의 인물들이 통일을 하게 되는데요. 자, 북주의 양견이 나중에 수 문제가 되는데, 양견이 수나라를 건국한 이후에 이 남북조를 전부 통일한 게 나라 세운 지 9년 만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통일을 해나갔죠. 자, 이때 이 대흥이라는 곳에 도읍을 했고요. 사실 장안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사실은 이제 장안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성을 세웠다, 대흥성 세웠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같은 곳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수나라 발전 양상을 좀 볼 건데, 황제가 둘 뿐이에요. 뭐 문제랑 양제입니다. 그리고 양제는 여기 멸망에 걸쳐져 있죠. 양제 때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내용을 좀 볼 건데요. 문제입니다. 자, 문제 대내 대외로 나눠놨는데, 자, 대내 보니까 구품중정제를 폐지했다. 구품중정제는 관리를 뽑는 제도죠. 자, 근데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뽑을 거냐? 선거제로 뽑겠다. 혹은 과거제라고도 부릅니다. 사람을 시험 쳐서 뽑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위진남북조 시대의 이 구품종정제를 통해서 일부 호족들이 그 문벌 귀족화되면서 관직을 독점했잖아요. 이들을 견제하기 위한 방식으로 그런 방책으로 선거제를 실시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중앙 그 행정 체제로 중앙 통치 조직으로 삼성 육부제를 실시하고요. 그리고 지방에는 주현제를 실시했습니다. 원래 뭐 군현제라고도 하잖아요. 그 군보다 주라는 개념이 더 큰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 중간에 보니까 군이 없죠. 그러면 원래는 주군현이어야 되는데 이 군 단위를 없애버리면서 파격적으로 그 파견해야 될 관리의 수를 줄이고요. 관리의 수가 줄어드니까 그에 들어가는 투입 재산, 그 뭐라 그러죠? 재정도 줄어들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건 너무 깊은 내용이고요. 어쨌든 주현제입니다. 자, 그리고 북위 시대부터 시행되었던 그 균전제, 그리고 균전제로 인한 조용조, 부과, 그리고 부병제, 그 부역 그 요구까지 그런 것들을 이제 시스템을 좀 정비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대외적으로는요, 문제 때 돌궐을 제압했다라고 합니다. 돌궐을 제압하고 국가의 재정이 안정되고 군사력 커지고 이것이 나중에 당나라에까지 그렇게 계승될 수 있는, 수나라 다음이 당나라거든요. 계승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아들을 잘못 만났어요. 양제인데요. 문제의 둘째 아들입니다. 양제는 여러분들 이 자기 형과 자기 아버지를 죽인 아주 희대의 그래 쓰레기입니다. 그런 사람인데요. 어쨌든 또 역사적으로는 또 여러 가지 업적이 있다 보니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운하를 완성했대요. 이 아버지 때부터 해오던 사업이거든요. 이 대운하 완성을 했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천도도 했습니다. 뤄양으로 천도합니다. 굉장히 전통적으로 뤄양이 좀 수도를 많이 역할을 많이 해왔죠. 수도 역할을. 자, 그리고 대외적으로는요, 안 찔러보는 데가 없습니다. 이 유명한 거 고구려 원정 있죠. 고구려 원정 3회 했는데 모두 실패했고요. 이 중에 뭐 을지문덕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자, 그리고 이 고구려 원정 하느라고 돌궐이 도로 일어나갖고 얘네를 또 같이 또 싸웁니다. 남쪽으로 안남, 또 예전엔 남월이라고 불렀죠. 서쪽으로는 또 토요콘이라고 불리는 그런 그 민족들과 또 싸우게 됩니다. 안 싸우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자, 대운하 짓겠다고 대규모 토목공사 했죠. 그리고 대외 원정 안 나선 데가 없죠. 하다 보니 나중에 농민과 지방 세력 반발로 멸망하게 됐다. 618년이 망했습니다. 여러분들 589년에 통일 겨우 해놨는데 정말 얼마 안 돼서 30년도 안 돼서 멸망해 버렸습니다. 자, 지도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그래도 나라가 꽤 커요, 그쵸? 여기 대흥 장안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뤄양으로 나중에 옮겨가죠. 자, 보시면 여기 웬 요런 약간 요런 모양들이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약간 뭐라고 해요? 진해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자, 이게 바로 대운하인데요. 요 깔끔한 그림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나라 대운하인데요. 자, 대흥에서 퉁관 또 동관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 이어준 거 여러분들 광통거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이게 한나라 때부터 있던 거예요. 있던 건데 이거를 이제 수나라 문제가 아버지죠. 수나라 문제 때 이것을 지금 보수 제대로 좀 다시 짓게 됩니다. 그래서 광통원은 수문제가 지었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대흥 장안 지역은요, 여러분 정치의 중심지입니다. 정치의 중심지 이렇게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또 이어가는 거 있죠? 이
로양 옆에 여기 카이펑 요 지역에서 쭉 이어가는 거 있습니다. 이어가서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자, 여기를 이제 통제거라고 합니다. 통제거. 다시 좀 쓸게요. 깔끔하게. 통제거라는 그런 운하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꺾어지는 여기 있죠? 여기가 한구라고 하는 건데, 여기는 또 뭐라고도 하냐면 산양독이라고도 합니다. 산양독이라고도 합니다. 글씨가 굉장히 나빠서 지금 다시 좀 쓰고 싶어요. 미안합니다. 다시 써도 잘 안 써지는 원망스러운 글씨체네요. 자,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여기 이어준 부분 있죠. 여기가 강남하라고 합니다. 강남하. 자, 여기 항저우까지 이어지는데, 항저우는 나중에 그 남송의 그 수도 역할까지 하거든요. 남송의 수도 역할까지 하는 그런 핵심적인 곳입니다. 물론 이때는 아니었고요. 여기는 이제 경제 중심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제 중심지다.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 왠지 수상한 게 하나 더 남아 있어요. 자, 보시면 여기 쭉 위로 올라가는 거 있죠. 여기 카이펑에서 사실은 이제 로양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탁군, 그 당시 베이징까지. 당시엔 탁군이라 불렀대요. 자, 여기 이제 베이징은 여러분들 당시에 군사의 중심지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까지 이어지는 거, 이거를 영제거라고 불렀습니다. 영제거. 자, 영제거는요, 사실 고구려를 침공하기 위한 물자를 조달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한번 체크해 주면 좋겠고요. 밑에는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이 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광통거는 문제가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전부 양제 때 만들어지거나 보수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이후로도 계속 좀 개보수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거 짓다가 사실 이거 대우나 만들다가 수나라 멸망했다라고 말하는 것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 이거 엄청난 인력이 소비가 됐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결국 나라가 망해요. 망한 이후에 그걸 그 수나라가 싸질러 놓은 수많은 그 꿀을 빨아먹은 나라가 바로 당나라입니다. 수나라가 어느 정도 이 위진남북주의 위기를 정리를 해주고 나서 얼마 못 가서 망했잖아요. 그걸 그대로 이어받은 게 바로 당나라 되겠습니다. 자, 당나라 고조 이연, 여기 이쪽도 약간 그 선비족 계열이야. 사실은 이 이연이 이 장안 지역에 도읍해서 또 건국을 합니다. 이 전한도 그렇고 뭐 옛날에 주나라도 그렇고 이 장안이 아주 좋은 땅인가 봐요. 그래서 도읍을 아주 많이 하는데요. 자, 어쨌든 이연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건국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태종인데요. 자, 이연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첫째 아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황제가 되고 싶은데 형제를 둘씩이나 죽이고 현무문의 변통해서 형제들 죽이고 즉위하게 됩니다. 마치 조선시대 태종 느낌이 들죠. 왕자에는 두 번 해갖고 그 형제들 뭐 이복 형제도 있었지만 어쨌든 싹 쓸어버리고 즉위했던 그런 거랑 비슷하겠죠. 자, 어쨌든 근데 그렇게 피를 보면서 즉위를 했어도요, 이 당나라 태종은 굉장히 정치를 잘했나 봅니다. 그래서 정관의 치라는 그런 말까지 돌 정도로. 정관은 태종이 썼던 연호입니다. 자, 이때 이제 율령 체제가 확립이 되고요. 그리고 동돌궐을 정복했답니다. 당태종 때. 그리고 동돌궐과 그 예하에 있던 동돌궐이 다스리고 있던 수많은 유목민족들을 싹 복속한 거예요. 자기 아래로 둬버린 겁니다. 그래서 유목민족의 황제라고 말할 수 있는 탱그리칸 혹은 뭐 탱그리가칸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리고 한자로 읽으면 천가한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다. 그래서 이 당태종은요, 그 농경민족의 황제이면서 그리고 유목민족의 황제이기도 한 그런 두 지역의 모든 황제가 인정받은 그런 뭐 업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다만 고구려와 전쟁을 했는데 고구려와의 전쟁에선 실패했죠. 대표적인 전투로 안시성 싸움이 있습니다. 자, 3대 고종이 있습니다. 태종의 아들인데요. 사실 태종이 죽으면서 아들 고종한테 뭐 고구려는 절대 치지 마라 라고 하면서 고구려는 무서운 나라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그런 게 있는데요. 사실 그거는 그 고구려가 무섭다, 뭐 고구려는 짱세니까 너는 하지마 이렇게 경계하는 말이라기보다는 고종이 좀 유약한 성격이었대요. 그 유약한 성격이어서 태종이
너는 좀 나처럼 막 싸움 좋아하고 이런 성격이 아니니까 너는 굳이 가가지고 어디 싸움질하고 다니지 말아라. 너는 내실을 다져라. 뭐 이런 얘기였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약간 민족주의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마치 고구려가 너무 엄청나가지고 고종 너는 우리 나도 못한 고구려 너는 손도 꿈도 꾸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고종이 그렇게 아버지 태종이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굉장히 왕성하게 영토 확장을 하게 되는데요. 고종 때 아까 태종 아버지 때 동돌궐이었다면 고종은요 이 서돌궐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서돌궐 멸망시키고요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들을 또 정복시키는 일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 신라와 동맹을 맺었죠. 나당 동맹으로 백제와 고구려를 차례로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베트남까지 완전히 복속시켜서요. 그야말로 당나라 최대의 영토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당 고종 때의 얘기고요. 자, 땅이 너무 크죠. 땅이 너무 커서 그때 다른 민족들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이 바로 기미 정책이었다. 여러분들 각주 설명 한번 보시고요. 자, 근데 어쨌든 땅덩어리가 커지면 그걸 이렇게 견제하는 세력도 많겠죠. 7세기에는 돌궐 토번이, 8세기 무렵에는 위구르 세력이 확대하면서 당을 위협하고 있었다. 이 정도 감각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자, 6대 현종입니다. 현종 때는요, 여러분들 개원해치, 마치 당태종처럼 그 당시의 연호를 따서 굉장히 살기 좋은 시대, 평화의 시대라는 그런 인상을 주는 용어입니다. 정치가 안정되고요, 인재를 등용하고요, 이백두보 등의 그런 시인들이 활동하면서 문화가 또 당나라 문화가 용성하는 그런 시기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쌤이 밑에 써놨죠. 자, 현종은 제위 후반기에 정치에 염증 느끼고요, 도교에 심취하고요, 며느리 양귀비에 빠져서 정사가 무너졌다. 그래서 당시 연호인 연호가 바뀌었어요. 천보를 따서 천보의 어려운 치세다, 천보난치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라고 적어놨죠. 자, 751년이 되면요, 탈라스라는 곳에서 전투를 하게 되는데 바로 이슬람 당시의 아바스 왕조와 전쟁하는데 패배합니다. 이때 나섰던 당나라의 장군이 고선지 장군입니다. 고선지 고씨죠. 그렇죠. 고구려 유민계 출신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탈라스 전투 패배 얼마 안 있어서 또 안록산과 사사명 줄여서 안사의 난이 일어났고요. 안록산 사사명 모두 절도사였습니다. 이들이 반란 일으키면서요. 여러분들 물론 진압은 됐지만 이후에 각지의 절도사들이 난립하게 됐고요. 이들은 원래 그 변경을 방어하는 직위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지방의 군사, 재정, 행정을 모두 장악하고 있었어요. 근데 황제의 컨트롤, 즉 중앙의 통제를 따르지 않게 된 거죠. 왜? 알록산 사사명이 그런 질서를 부셔놨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지방에서 각기 군벌화되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조폭들이 되는 거예요. 거의 군대를 가진 조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나라의 통치 정책이 크게 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인데 당의 제도 1 우리가 이따가 좀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 자, 멸망 이야기 좀 봅시다. 자, 안사의 난으로 거의 나라가 막 흔들흔들합니다. 거의 위태위태해요. 자, 당나라 거의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해요. 그래도 계속 100년 이상 더 버텼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황소라는 사람이 또 난을 일으키고요. 이 황소의 난 때 또 활약했던 인물이 그 신라 출신 육두품 최치원이었다고 합니다. 토황소 경문이라고 해서 황소를 토벌하는 경문. 뭐 황소가 이거를 읽다가 뭐 침대 위였나 아니면 말 위였나 거기서 너무 놀래갖고 읽다가 그 듣고 떨어졌다고 거기서 뭐 그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글을 얼마나 잘 썼는지. 자, 그리고 이 황소의 난을 통해서도 나라가 멸망하진 않았어요. 다만 절도사에 의해서 결국 명을 멸망하는데 그 절도사의 이름이 바로 주전충이었습니다. 주전충에 의해서 멸망을 했고요. 이후의 이야기는 또 복잡해집니다. 5대 10국 시대로 전개가 되는데 5개의 큰 나라와 10개의 작은 지방 정권들의 시대다라고 해서 적어도 15개 이상의 나라들이 막 난립하게 되는 그런 대분열의 시기가 또 당도하게 됩니다. 자, 당의 제도를 좀 정리해 볼 건데요. 자, 토지 보겠습니다. 중앙 토지, 조세, 군사, 형벌 이렇게 선생님이 좀 나눠놨습니다. 자, 중앙에는 이제 지방까지 같이 껴 있겠죠. 자, 중앙 제도는 여러분들 중앙 통치제도 삼성 육부제. 수나라 때랑 똑같아요. 지방 제도, 주현 제도 똑같아요. 수나라 때랑. 자, 토지 제도 볼게요. 그쵸, 또 똑같죠. 자, 균전제입니다. 다시 좀 쓸게요. 자, 균전제를 실시를 했고요. 자, 균전제는요, 성인 남성에게 일정한 토지를 나눠줍니다. 그래서 구분전, 뭐 영업전 이런 표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땅을 나눠줬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뭘 바쳐라? 조, 용, 조를 바쳐라.
조 따로, 용 따로, 조 따로예요. 다 서로 다른 세금의 종류인데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내가 나라에서 땅을 줬으니까 네가 갖다 바쳐라, 나라에 바쳐라라고 한 것이고요. 너 토지 받았잖아. 그러니까 군대도 와라고 해서 부병제를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균전제에 기반한 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균전제라는 것은 성인 남성에게 나눠줄, 분배할 토지가 있어야 가능한 거죠. 근데 자꾸만 여러분들 나라에 대토지 소유한 사람들이 많아져야 호족들이 막 힘을 점점 더 발휘하게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755년 안사의 난이 일어나서 온 나라가 다 뒤집혀 버립니다. 군벌들이 땅을 차지해 버리고 중앙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게 되는 거죠. 점점 더 통제력을 잃었고요. 해서 균전제 이런 거는 그냥 거의 박살나고요. 개인이 토지를 소유하게 되는 대토지 소유하는 장원제가 성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재상 양념이 건의해가지고 그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세금을 걷는 양세법을 실시하게 됐고요. 부병제 더 이상 땅을 주지 못하니까 군대 오라고도 못해요. 그래서 따로 돈 주고 모병을 하게 됩니다. 모병제를 실시하게 되십니다. 자, 그리고 형벌 부분 보면요. 뭐 신분 나이에 따라 형벌 차등을 뒀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밑에 보면 장원, 양세법, 모병제 쌤이 아까 얘기했던 것 나온 정리하면 됩니다. 장원은 균전제가 사라지니까 개인의 토지 사유가 늘어났고요. 양세법은 이 780년에 시작이 됐는데 양염의 건의로 양염의 건의로 시행이 됐고요. 호구별로 자산에 따라서 1년에 2번 걸쳐서 징수합니다. 핫세와 추세. 핫세는 여름이죠. 여름하. 그리고 추는 가을 추죠. 여름과 가을에 쌤이 왜 이러죠? 미쳤나봐요. 자, 여름과 가을에 이렇게 2번 걸쳐서 징수하는 법이었습니다. 자, 모병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돈 주고 그 돈을 많이 줘서 병사들을 모집하는 거죠. 부병제와는 다릅니다. 자, 해서 여기 그림을 이렇게 한번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 육부 체제와 그리고 주현제도 같이 나와 있죠. 자, 해서 한번 이런 거구나 하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당의 균전 체제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균전을 지급했기 때문에 부병제도 그리고 조용조도 부과를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다 무너지죠. 균전제 장원이 되고요. 부병제, 모병제 되고요. 조용조는 양세법이 되고 이런 움직임이 변화가 있었다. 언제 이후에 그쵸? 안사의 난 이후에 변화가 되었다라는 거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당의 제도 한번 볼게요. 두 번째로 좀 정리를 해볼 건데요. 자, 좀 일부러 쪼개놨어요. 위에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 변화되는 것 때문에. 자, 사회 부분 보겠습니다. 일단 귀족 사회입니다. 여러분들 이 당나라는요 굉장히 귀족적인 문화를 띠거든요. 그래서 귀족이 굉장히 자신의 권력들이 강합니다. 자, 이들이요 그 과거 음서를 통해서 관직과 특권을 독점하는데요. 특히 이 과거제를 보더라도요, 과거 시험을 보더라도 수나라 때부터 봤죠. 이때 문벌이 중시됐습니다. 문벌이 중시됐습니다. 여기 그 각주 내용 자세히 한번 봐주시고요. 자, 경제 볼게요. 농업이랑 상업, 무역 내용이 있거든요. 자, 농업에서는요, 화북 지역에서 2년 3모작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2년간 3가지 작업을 돌려가면서 재배할 수 있게 된 거죠. 수확까지 가능했던 거예요. 자, 이때 당나라 때 쓰였던 상업, 즉 일종의 약속, 어음 볼게요. 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날아다니는 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비전. 자, 그리고 상인조합 행위 이때 이제 출연을 해서 이후로도 계속 등장합니다. 자, 무역 볼게요. 자, 무역 보시면요. 여러분들 내용을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비단길 있죠. 이 비단길이요. 이 751년 탈라스 전투와 그리고 55년부터 있었던 안사의 난 이후에 이거 미안합니다. 왜 이러죠 오늘? 자, 안사의 난 이후에 굉장히 쇠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쇠퇴한 이후에는 어디를 사용해야 되냐? 어쨌든 안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바닷길을 사용해서 무역을 활발하게 또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바다를 통해서 물건이 많이 팔린다,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돈이 많이 돈다는 거죠. 그럼 국가는 돈이 많이 도는 곳은 어떻다? 그렇죠. 또 세금 거들어 가야죠. 그래서 그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관청, 시박사를 설치하는데, 자, 무역항 광저우에 설치했다라는 거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바닷길을 통해서 특히 이 서역 상인들이 좀 많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대도시 성장 얘기가 있습니다. 대도시. 그렇죠. 러양, 양저우, 광저우 다 나오는데, 그렇죠. 여러분들 수도 장안 나와야겠죠. 그래서 엄청난 대도시로 성장했다. 이 등등에 나오고요. 서역 풍습도 유행하더라라는 내용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당나라 문화 볼게요. 선생님이 그 특징 두 가지 체크해 주세요. 귀족적, 국제적 적어놨습니다. 자, 일단 자, 유학, 그리고 불교, 도교, 외래 종교, 예술 이렇게 순서로 나와 있는데요. 자, 하나씩 차근차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유학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대단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바로 당나라 공영달이고요. 공영달이 이 당태종의 명령을 받아서 오경정의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교 경전 중 5가지 중요한 경전의 뭐 정확한 뜻,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책을 썼고요. 이 책은 그야말로 한나라 때부터 이어져 온 훈고학, 진시황 때 싸그리 불타서 그 조각난, 그 조각 모음, 뭐 퍼즐 맞추기 했던 그 훈고학이 이제 집대성된 겁니다. 그래서 마치 수능 특강 마냥 과거제 수험서로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오경정이 이외의 해석은 모두 틀린 말이다라고 하는 사상 회귀라를 초래해서 유학이 결국 풍성하지 못하고 또 침체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요것까지도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자, 불교 볼게요. 자, 위진남북조 이래로 시작된 불교의 중국화가 완성되었다. 여러분들 후한 때 비단길 통해서 불교 들어왔잖아요. 막 간다라미 수련 같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 위진남북조 때 불교의 중국화가 시작됐는데 이제 당나라 때는 불교가 완전히 중국화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토착화된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이 완성됐는데 7세기에 대땅 유명한 그 법승이 한 분 계십니다. 구법승이 계신데 바로 현장법사입니다. 현장법사. 나중에 이제 뭐 대당서역기 뭐 이런 책도 쓰신 분이고요. 자, 의정대사, 의정 스님이 이분도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각주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두 분 모두 뭐 따로따로긴 한데 인도를 갔다 왔다 경전을 가져와서 번역했다. 그 경전이 이제 현재 시안 대안탑에 보관되어 있다. 여기 시안은 장안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자, 그리고 불교에서 선종과 정토종이 유행했다라고 합니다. 선종, 정토종 역시 각주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자, 도교가 볼게요. 자, 도교 사원, 도관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건립되는 등의 황실의 보호를 받아서 융성했다. 누구 생각나요? 그렇죠. 당현종이 그 제위 말년쯤에 후반부부터 좀 도교에 심취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죠. 자, 그리고 외래 종교 볼게요. 자, 이름이 좀 생소하겠지만 조로아스터교, 마니교, 네스토리오스파 크리스트교, 경교라고도 불러요. 이름 되게 길죠. 그리고 이슬람교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네스토리오스파 크리스트교 같은 경우는 경교라고 부르는데 대진 경교 유행 중국비 적습니다. 대진 경교 유행 중국비. 여러분들 이게 비석인데요. 그 대진이란 나라, 뭐 로마란 얘기도 있고 페르시아란 얘기도 있어요.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진에서 건너온 경교라는 종교가 중국에 유행했다라는 것 사실을 드러내놓은 그런 비석이 있답니다. 그 비석이 있다는 거, 요 경교랑 관련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고요. 자, 예술 가겠습니다. 문학, 귀족 취향의 시가 유행하면서 200, 두보, 아까 이게 나왔던 거죠. 백거이라는 분까지 한번 이름 기억해 보시고요. 예술 부분에서는 왕유가 그린 산수화가 유행했고요. 그리고 서예 부분에서는 구양순과 안진경 이런 분들이 계셨답니다. 자, 공예 부분에서는요, 서역의 영향을 받아서 당삼채, 여러분 교과서 꼭 펴셔서 당삼채 한번 찾아보세요. 당삼채 꽤 예쁘게 잘 빠진 그런 작품입니다. 장식품입니다. 한번 보시고요. 자, 이제 끝으로 동아시아 문화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 그리고 뭐 공통 요소, 뭐 그것이 전파되는 거 나와 있는데요. 뭐 많이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 한나라 때부터 나타난 동아시아 문화권의 특징이 당대에 이르러서 더 확산되었다. 왜냐하면 당대에는 정말 국제적으로 놀았거든요. 다른 지역에 그 당나라의 문화가 퍼졌던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 동아시아 문화권의 공통 요소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유교, 그리고 불교, 그리고 한자 쓰죠. 그리고 율령 체제입니다. 율령까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동아시아에 전파되는 양상들이 몇 개 있는데요. 자, 동아시아 각국이 유교나 당의 율령을 수용했다, 뭐 뻔한 얘기죠. 근데 신라 같은 경우, 여러분들 신라는 굉장히 전통적인 그 신분제가 있죠. 지배계층의 신분제인 골품제가 있는데요. 이 골품제를 유지하면서도요, 독서산품과라는 그 과거제 비스무리한 뭔가를 실시해서 관리선발에 활용했다라고 기록이 남아 있고요. 자, 발에는 명칭과 운영 방식 좀 다르지만 어쨌든 삼성 육부제, 그 선조성, 정당성, 중대성 이런 거 이게 나오잖아요. 그쵸? 이런 게 또 남아 있다. 발의 얘기고요. 일본은 우리가 나중에 일본사 할 때 정리하겠지만 다이카 개신, 그리고 다이오 율령, 반포 등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이 동아시아 문화권의 공통 요소와 관련이 있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밑에 보시면 장안성의 구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주작대로라고 해갖고 쫙 약간 이게 십자 이게 이거 무슨 말을 뭐라고 해야 되죠? 십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굉장히 구획이 딱딱 계획에 맞춰져 있는 바로 자로 잰 듯이 이렇게 지어놓은 게 이 계획도시죠. 이렇게 모양이 딱 보이고요. 굉장히 사원들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쵸? 자, 오른쪽에 당의 영역 보면요. 당나라가 이렇게 약간 무슨 권총 모양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아바스가 항상 같이 있습니다. 그쵸? 이들이 싸웠던 게 바로 탈라스 전투고요. 이 탈라스 전투에서 누가 이겼다 그랬죠? 그래서 아바스가 이기죠. 그래서 이후에 이 비단길에 대한 주도권을 뺏기게 되고 중국이 그리고 아라비아의 제지법 옛날에 그 체륜 제지법 있죠? 그것이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 여기까지도 하도록 하고요.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